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의 군전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북의 군전제는 당나라의 군전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군전제는 북에서 시작했지만 북제, 북주, 수, 당 이렇게 쭉 연결되고요. 단순히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토지 제도를 이제 둘러싼 어떤 군전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북의 균전제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북의 균전제, 당나라 균전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 심화 교재 좀 볼게요. 자, 203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일단 이 균전제가 왜 생겼는가라는 배경이 있어요. 이념적인 정통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이념적인 정통은 전에 이제 언급했던 이런 제도 있죠. 뭐 정전제라든지 정가전제, 한전제 이런 그 제도들이고요. 이런 제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균분이죠. 균분. 음, 균분과 함께 대토지를 뭐냐면 막는다라는 한계를 쥐어주는 이런 것들이죠. 제한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탁발족, 예, 이제 견해도 있어요. 탁발족 이념에서 이제 했는데 예전에 이제 유목민의 약탈 분배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간행화돼서 나중에 탁발족이 이제 농경화되면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간행해서 토지도 분배를 해줬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균전제라는 것은 단순히 중국적인 정통뿐만 아니라 유목적인 정통의 합작물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균전 이념은 유목적 토지 공유 개념, 앞에 이제 중국적 개념과 유목적인 개념들이 합쳐져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의 어떤 왕토 사상 등등등이 합쳐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북유 왕조 때 왜 균전제가 성립되는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 호족의 대토지 소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국가 입장 때는 호족들이 대토지를 많이 소유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대토지가 그 뭐냐면 국가 체제 밖에 있어. 국가 공권력이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호족들의 그 대토지 소유를 남들 인정하면서도 그 대토지 소유를 국가 권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토지 균분 사상에 입각해서 소농민을 창출하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세금도 부과하고 예전에 이제 뭐 세역제 같은 거 있죠? 뭐 조용조는 아니면 조용조 비슷한 것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서해 시기 때 이제 부병제도 이 균전제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호족들이 이제 예속하에 있는 농민들을 삼장제를 통해서 실시해서 군분을 해가지고 농민을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그 재민지배 체제? 국가가 이제 민을 직접 이제 파악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토지제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참고로 요런 제 정리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강자중국사에서 있는 내용들을 자 정리해 놨어요. 제가. 근데 임용에 나온 거 보면 강자중국사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균전제가 최근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균전제가 나온 게 그 예전에 사지선당 그 관련된 문제도 있죠. 거기에 나온 거 외에는 없어. 그 의외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균전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참고해서 삼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정제 아까 치면 있죠. 그러면 이제 북위와 이제 그 균전제, 당나라 균전제를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북위의 균전제와 당나라 균전제의 공통점이 뭐냐?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호족대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게 하는 거예요. 금지라고 했는데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국가제도의 기반 확립, 그 다음에 학문의 개간, 농민생활 안정 이렇게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기준, 분급 기준이 달라. 자, 북의 균전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성인 남자들이에요. 성인. 노동력 기준을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와 노비도 준다는 거죠. 소와 노비.
그래서 소와 노비를 왜 주냐? 예전에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들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 이게 뭐 한계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의를 또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호족들의 이제 대토지는 방치해놨잖아. 국가 권력이 파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파악이 돼서 통제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나라 군전제는 성인 남성들 정남들만 해. 정남은 이제 뭐 시기에 따라 그 있잖아. 그게 18세부터 해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을 얘기하죠. 정근대 시대 때는 이 성인 남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었죠. 군역이라든지 유역이라든지 이게 다 성인 남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정제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자, 하여튼 그러면 여자는 아니냐? 여자도 있어요. 그냥 있지만 예외적인 거야. 어. 그래도 뭐 가부일 경우나 뭐 그런 거, 그 여자는 일부 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들이야. 예. 이걸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목들 보면 노전이니 상전이니 배전이니 마전이니 이런 것도 있고 이에 반해 영업전, 구분전, 관료전 이렇게 이제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변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북의 군전제와 당나라 군전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빵 하고 바뀐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그 북제, 북주, 수나라, 균전제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임용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 수준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북의 균전제와 당나라 균전제 도식화시켜서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균전제라는 게 단순히 토지제도가 아니라고 했죠.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궁전 체제가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북위시대 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장제를 실시해가지고 민을 파악한 국가는 이걸 바탕으로 균전제를 이제 실시하고요. 그리고 땅을 나눠줬으니까 세금을 걷겠죠. 그래서 여기 정확한 명칭은 보지만 그냥 세역제라고 할게요. 세역제라고는 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삼장제, 균전제, 세역제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 그래서 요 삼위일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사지성당 관련된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가 되죠. 일단은 땅을 나눠준 대가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죠. 예.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제 군전을 분배한 다음에 동등하게 세금을 징수하죠. 예, 군등분배, 군등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가가 뭐냐면 부병제를 실시하죠. 서희 때 이제 실시한 건데 부병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기가 이제 땅을 받는 대가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 군대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군인 간다고 해서 군대 간다 해서 뭐 먹을 거나 입을 거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병장 월급만 해도 뭐 200만 원 된다고 하더고요. 너무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 제가 그 병장 때가 얼마 받았더라? 예. 16,000원인가 15,000원 받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군대들 두 번 갈 수도 있어. 예. 제 마음에는. 자, 하여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 부담이야. 자담이야. 그래갖고, 자기가 군대 갈 때 이제 뭐냐면 먹을 거라든지, 그냥 군복이라든지, 간단한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은 자기가 다 부담을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부병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 군전제, 부병제, 삼위일체가 돼서 일종의 군전체제가 형성됐다. 근데 이제 당나라 초기 때까지 유지됐지만 당나라 중기 때 넘어가서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세금제도 뭐 조용조는 양세법 바뀌고 군전제는 장원제, 부병제는 모병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의 균전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북의 균전제를 보면 이제 기준을 볼게요. 일단 북의 균전제라든지 뭐 당나라 균전제라든지 이념적으로 균분과 한수야. 나눠주고 나서 죽은 뒤나 일정한 연령대에 들어가면 다시 국가가 한수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토지 공유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공유제. 자, 그리고 북위의 균전제는 아까처럼 노동력에 따른 지급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비나 농우도 기준했는데 이런 것들은 호족들에게 유리하는데 이거 아마 이제 국가 권력이 호족들과 타협을 하면서 했다. 그래서 한계일 수도 있고 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북위는 노전과 상전이라서 크게 이제 이렇게 지목을 구분하는데요. 자, 이 노전과 상전에 대해서 이 그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재배 작물에 따라서 분류하는 선. 그러니까 노조는 단년생, 1년생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상년은 단년생이야. 뭐 뽕나무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쌀 같은 거는 단년생이죠. 이 한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쉽게 한수가 되죠. 근데 상전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냐면 이게 불안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단연생이기 때문에. 자,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길러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어떤 연령이나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 해서 국가가 항소해 버리면 뽕나무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잖아. 자기가 옛서 뭐냐면 키웠던 그 작물이 그냥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야. 토지 함께. 근데 이제 현대에서도 토지 개념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지상물이에요. 지상권이에요. 지상물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옛서 이제 경작자가 와가지고 이제 키웠던 이런 가수재배나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도 이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뽕나무가 대한 이런 다년생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서는 이걸 불안수전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이나 죽은 후에도 한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견해. 재배 작물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설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토지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거 보면 일단 상조는 왜 상전이냐? 자, 여기에서 뽕나무 상자잖아요. 이게 뽕나무를 주위에 심어줬는데 이 외에 그 당시에 이제 간해가 보면 대개 그 당시에 자기 이제 소유지에 그걸 경계를 좀 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었던 간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상전이나 붙인 거는 기존의 자신의 땅을 얘기한 거죠. 자신이 열심히 이제 조상대대로부터 해갖고 개가나 숙전이다. 이건 사유지다. 네, 종전의 보유지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종전의 땅들은 상전이다 해가지고 뭐냐면 그 이렇게 불안수전을 했고 그다음 문서상으로는 이제 왕토사상이니까 그래서 뭐 소유지든 하는 일단 이념적으로 왕의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급전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왕의 토지지만 실제로 이제 사유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급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노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 노조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항거지 같은 것도 있죠. 개간되기 이전의 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 노조는 크게 이제 정전과 배전으로 나눠졌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 항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 시민법을 개발해갖고 여기 연작 상경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어. 왜냐면 인구가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땅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냐면 그 몇 년 농사 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후전을 했던 이제 대전에 가서 농사 짓고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경지를 정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경지를 배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가 지역 따지면 이게 상전이 되고 이게 배전이 되는 거죠. 몇년 묵히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노조는 이렇게 정전과 배전으로 이렇게 있고 대개 보면 항무지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토지인데 법정 국가 토지인데 뭐냐면 농민들이 나눠서 항무지를 개간시키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토지는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습이 불가능하고 사후에 반납을 해야 돼. 경작권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껏 뭐냐면 항구지를 개간시켰는데 내가 죽거나 일정 연령이 되면 국가한테 토지 반납하고 국가가 다른 사람을 족버리면 아니요 남만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국가에 반납하기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아예 그냥 농사를 안 져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노전도 이제 숙전화되면 어디로 한다? 상전화돼요. 상전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국가 토지는 이제 뭐냐면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급전 대신에 수전으로 문서상 포기를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 그 노전도 점점 뭐야 상전화되죠. 왜냐하면 그냥 이걸 뭐냐면 국가가 한수할 경우에 농사를 나중에 안 짓잖아요. 노전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노전이 이제 상전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북주나 북지의 이제 군전제를 보면 이 노전이 상전화된 걸 인정을 해주시래요. 그래서 점점 노전이 없어지고 점점 상전만 남게 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전과 상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상전은 국가에 의해서 소유권 확실히 보장성이 강한 그 의미가 있고 노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지예요. 그렇지만 국가의 공개념 이제 토지의 공개념에 따라서 언젠가 또 한수한 그런 이념적으로 한수한 토지 이런 식의 의미가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면서 이름이 이제 상전은 물론 그 전에도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제 당나라 기준을 보면 상전이 이제 뭐냐면
영구히 소유한 토지, 영업전. 그다음에 노전은 이제 뭐냐면 그 구분전인데 구분전은 국가가 나눠줬다. 그래서 환수할 토지로 돼 있지만 그 이념상 존재하고 실제 환수가 되지 않고 예전에 그 소유지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영업전화된 토지, 상정이 영업전 된 거는 국가가 완전 소유권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구분전은 또 국가가 소유권 인정하긴 했지만 어떤 토지 공개념에 따라서 토지가 언젠간 또 환수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미래에 잠재 가능한 환수 토지 이런 식의 이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상정과 노존이 뭐냐, 상정과 노존이 어떻게 변천 갖는가, 변화 갖는가, 변화해 갖는가를 아직도 따지고 있어. 왜냐면 이게 문서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이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전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주로 두 가지 옷을 입어요. 비단, 견직물. 예, 견직물은 이제 앞에 상점, 뽕나무에서 누에를 이렇게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을 뽑자, 생살 뽑아가지고 짜가지고 만든 게 비단인데, 비단은 이제 너무 귀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높은 사람들, 상류 계층만 입는 거고, 주로 이제 보통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전을 있었어요. 대마를 키우죠. 거기에서 짜게 해가지고, 어, 그 실을 뽑아내서 만드는 게 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직물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마직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마전이야. 마전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대마를 기하게 한 건데 오다고 관련돼 있으니까 주로 부인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마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불안수전. 그래서 이제 그 구부유주로서 뭐냐면 한수가 안 됐다 또는 한수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책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마전이 한수전이냐 불한수전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따라 제 견해에 따라 각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아마 균전제에 관련된 시험에 나올 때도 균전제가 어떤 그 토지 제도에 뭐 상전, 마전 있고 노전 있고 이게 뭐 한수전, 불한수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 뭐 균전제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뭐 상전, 노전, 마전이 있다. 이 정도만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상전 노전이 정전과 배전 이제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배전을 왜 지급했냐? 그 앞에서 말했지만 노전 자체가 항우지이기 때문에 후경지가 배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노전이 숙전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작성이 가능하니까 배전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국제 시기 때 들어가면 이게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일단 결과는 토지 국유 원칙. 이 토지 국유 원칙은 왕토 사상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보통 이 왕토 사상하면 모든 토지는 왕이 소유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념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이거는 개인의 이제 소유지를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념상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한다. 그 국가의 어떤 그 이념상 통치를 한다는 그 이념상 이제 있고 통치권의 의미? 국가의 그 토지 소유권 따로 있는 거고, 왕이 그 토지를 통치한다. 뭐 그런 통치적인 이념상 이제 의미도 있고, 그다음 공개념의 어떤 있죠. 토지 공개념.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토지 공개념인데 기본적으로는 국가 토지지만 실제 이제 뭐냐면 소유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거죠, 백성이.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국가 토지지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걸 또 여러 가지 한술하는데 한술하다 뺐더라도 뺐더라는 것보다는 자기 이제 국유지 편입시키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줘야죠. 일정한 대. 그냥 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정근대 시대 때 요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속하죠.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보면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뭐냐면 명분 없이 그냥 뺄 수 없어. 함부로. 그리고 뭔가 이제 국가의 일에 위해서 이제 뭔가 그 토지를 이제 가져갈 경우에는 한수할 경우에는 뭐 사들일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정당하게 매매를 해갖고 사들였다. 이거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무전농민들의 토지를 지급하면서 농민의 재생산 기반과 국가재정 기반을 확립했고, 그리고 항무지 개간, 이 노전이 항무지라고 했죠. 물론 이제 나눠준 숙전화되지만 국의 경제력을 이제 향상시켰고, 그리고 당나라 때 이제 군전제는 부병제의 어떤 기반이 됐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서희나 북주나 수나라나 당나라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균전제하고 부병제가 서 연결돼 있어.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배족의 유목경제 체제에서 중국적 농경 생활을 이제 사회에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북위의 균전제고요. 후에 이제 이는 군전제가 변화가 일어나. 뭐 국제시대 때 뭐, 영업전이 이제 상전이 영업전으로 이름 바뀌고, 뭐 구변조는 이제 나중에 개명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순화 때 군전제가 있고, 순화 때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부인과 노비에 대한 이제 토지가 지급이 폐지되고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했고 이게 이제 당나라 균전제에 넘어가죠. 자, 당나라 균전제 이제 사성패 배경은 정전제죠. 목적은 호족의 대토지 소유 억제, 농민 생활 안정, 그다음 조용주의 세수 확보, 부병 의무 강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균전제가 일종의 조용주와 부병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군전 체제와 관련돼 있고 이런 군전 체제는 어디에 명시돼 있냐? 율령에 명시돼 있죠. 율령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전은 이제 상전을 계승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 영구인 소유한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분한수전이 되는 거고, 구분전은 노전을 계승했죠. 그래서 구분전은 입구자에다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제 그 머릿수를 계산해갖고 나눠준다. 네, 구분전인데, 이건 한수전이죠. 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영업전과 구분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군전제 실시했냐 실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고 영업전과 구분전이 원칙대로 이렇게 한수했냐 불한수했냐 그것도 많이 많아. 구분전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원래는 한수전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수가 아니고 불한수전이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군전제가 실시되지 않았고 다만 군전제는 문서상으로 이제 뭐냐면 표기했다. 국가 권력이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제 공적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뭐냐면 어 실시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실시했다고 이제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당시 구분전은 이제 처분할 때는 일단은 이제 그 국가가 제한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나안과 협항을 나눠가지고 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협항, 그러니까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제 그 에서 협항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규제를 하는데 협항에서 가나으로 갈 경우에 규제가 없어. 예.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는 협항에서 가나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아니 예, 가낭에서 협항으로 갈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요게서 이제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토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 뭐냐면 구분전 같은 경우에 처분할 때는 뭐냐면 여러 가지 예외 외에는 옮기지 못하도록 해요. 뭐 초상 비용 마련이라든지 완공 고관의 영업전 그래서 이제 있고 다만 협항에서 가나고 갈 경우에는 예를 인정해서 처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 그 분산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처분이 다 가능해. 근데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 분산 지역으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협평에서 가나고는 이제 갈 경우에는 다 하지만 인구가 이제 능선한 지역에서 협팡 지역, 인구 밀집한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예의를 하는 식으로 처분을 못하도록 했다. 초상 비용 마련이나 그 다음에 이럴 경우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갈 때는 처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뭐냐면 초상 비용 마련 외에는 그 처분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뒀다는 거. 그다음 지급할 때도 가나안은 이제 토지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보다 지급액을 더 주죠. 근데 협평은 토지가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급액을 감해 주죠.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처분 기준하고 나눠진 토지 지급이 달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당나 같은 경우에는 양인, 성인, 남자들만 기준을 했는데 예의적인 게 있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잖아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수준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가부일 경우에는 혼자 먹고 살기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구군전 30무를 또 지급하고 그다음 불구자나 병든 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구군전 40무.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성인 남자들이 지급했고 중남. 중남은 이제 뭐냐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청소년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중남이 이제 호주일 경우에는 성인의 반을 지급해서 먹고 살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업전은 이제 세습 가능한 토지 20무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토지 구분전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 조용조와 부병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간료 영업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군전체제 내 대토지 소유를 보정해서 원래 그 당시 관료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귀족 관료들이죠. 그리고 토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간료 영업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해줬어. 이 토지는. 음.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지급한 것보다는 이거 그냥 구 보유지를 그냥 추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간료 영업전을 줬는데, 자, 그럼 기존 관료들이 그 넓은 땅을 뭐냐 토지 경작을 못하죠. 자기들 직접 가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농장을 이제 거기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생산수다라는 것은 실제 일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린 영업전, 관료 영업전은 이제 뭐냐면 그 일하기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 그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제 그 노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부곡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 객이라든지 사람들이나 부곡이라든지, 등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전의 군전제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 예속민 집단이죠. 그래서 그 예속민 집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 거야. 얘들은 노비는 아니지만 얘네들 간료제 안에, 간료 영업전 안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율령체제 기본이 국가가 모든 그 사람들 통제를 하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가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당나라 입장 올 때는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뭐냐면 국가 권력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당 시대 때 윤령 체제는 신분제를 뭐냐면 양천제를 둬요. 양천제. 그래서 양천제를 둬서 그다음 이 천인 계급에 얘네들 집어넣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얘네 천인하고 천인안에서는 노비도 있지만 이렇게 예속민 집단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예속민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그 여기 와가지고 여기 천여 분류해가지고 간인 연합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간인 연합전이 점점 커져 이게 장원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장원이 커지면서 또 이제 개인의 사유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급할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균전제 붕괴 요인이 이제 여기서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도사, 여간, 승리 같은 이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건 뭐 간인, 천인도 있고 양민도 있고 그래요. 양인도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원택지도 지급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는 적고 인구는 많은 가운데 분고 토지가 부족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실시해도 실제로 이제 그 문서상 가락을 해놓고 지급할 토지는 실제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당나라 중기 때 이런 것들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장원제가 이제 확대돼 나가고 장원제가 확대되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급할 토지가 없죠. 땅을 이제 지급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거둘 수 없죠. 조용조도 거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병제도 실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군역제도라든지 세금제도라든지 토지제도가 대규모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화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특히 이제 부병제가 몰락해갖고 모병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부병제와 그 모병제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군전제 실시 관점에 대해서도 이거는 한의중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 일단은 투роп한 문서 바탕으로 이제 학자들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근본이 작용됐다. 동학 문서는 그냥 가나만 해놓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실시하지 않았다. 이념적인 어떤 토지 제도에 불과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 지역 사정에 따라 실시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하여튼 나는데 이념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아직까지는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각각 인용하는 증거였던 동학 문서, 그 다음에 투음파 문서, 아니다. 그냥 부분 절충설 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균전제가 실시했냐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균전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전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관점과 해석들이 통일이 안 됐어. 어떤 통론이라는 게 딱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낼 만한 게 없죠. 예, 그냥 팩트.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나라 때 균전제는 동일 쓰시오. 뭐, 영업전, 그 다음에 구군전, 그 다음에 뭐, 북위의 균전제 쓰시오. 상전, 마전, 노전, 뭐, 이런 식의 뭐 팩트 위주 외에는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말이 많거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인고 수준에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대학원 가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하세요. 예. 근데, 인고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뭐, 주관점 판단이나 견해나 관점이, 들어가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네, 그래서 팩트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배경지를 깔고 동남사 개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균전제는 이제 형식적으로 호모제 때 이제 실시했다고 하지만 호모제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 초창기 때는 풍태후가 이제 뭐냐면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풍태후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북이 호모제 태학 9년에 한인관리였던 이한세 건의에 따라서 이한세 건의는 이제 제가 심화 보충 과정에 여기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한세 상서가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요거 강자중국사에도 있어요. 네, 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한세의 견해에 따라서 이제 실시했으며 수요에 거쳐서 당날 중기에 중단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계속되온 아니 300년 동안 계속되온 대표적인 토지 제도이다. 자, 균전제 기본 정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토지의 공유와 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서류 시대 정전제. 하여튼 모든 이제 뭐냐면 토지 시대 중국의 토지 개혁의 원전 그 모델은 정전제예요. 정전제. 여기에 서주시대 정전제인데 이것도 표현이 좀 잘못됐죠. 정전제는 그 엄밀히 맹자가 주장한 이상적인 토지 제도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이 정전제 안에 그 조법, 조나 그 서주시대 때 조법이 반영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엄밀히 사용하면 정전제라보다는 조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념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니까 맹자의 정전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대 한전제와 그 다음에 이제 한전제 그 전시 예제 나왔죠. 요거는 이제 동중서라든지 뭐 예제 때인가? 예제 때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 건의만 했고 계획만 했지 실시는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민나라 실시한 둔전제, 그 다음에 서진의 전정, 가전제, 토지제도에 있어 공유의 군분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북의 군전이 완성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사실관계에서 좀 틀리죠. 요 둔전제는 군본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항문의 개척의 의미죠. 토지를 뭐냐면 항문이 많으니까 개척을 시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이거 틀었다고 오답을 이제 적혔는데 자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좀 잘못된 거야. 요거는 자 그러니까 서진의 점정 가전제 등 토지 제도에 나타난 공유와 군분 정신을 이제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북의 군전제 완성되었다. 그런데 토지 공유제 군전제가 이민족 왕조인 북이 시대에 성립 된 것은 중국의 정통의 왕토 사상을 바탕하고 그의 선비족 사회에 내용은 토지 공유 사상. 이 토지 공유 사상은 이제 뭐냐면 선비족들 유목민족들은 예전에 말처럼 약탈물을 이제 얻으면 공유하는 그 개념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선비족이 농경화되면서 이들도 토지를 이 앞에 이제 예전에 선조들이 그랬던 양탑을 공유한 것처럼 토지도 공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제 연결된 거야. 예,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군전제도의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곡식을 심는 노전 40무, 처에게 20무를 지급했다. 당시에 항무지가 이제 많으고 이들 개간할 때 두 배의 노전을 지급했는데 이걸 배전했다. 그래서 노전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상전하고 배전으로 나눠져 있다. 예, 돌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전이었다가 나중에
지역이 고갈되면 이게 상전화되고 이렇게 배전이 이제 있죠. 상전 배전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북주 시대에 더 가면 북주 시대 가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숙전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항구지대 개간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배전은 자연스럽게 없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연작 상경 정도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북위 시대 때는 있었다는 거죠. 노비에도 같은 이제 면제의 노전을 지급했고 농우에게도 지급했다. 자, 그래서 노비는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소환마제 30무에 더해서 4마리까지 인정했다. 자, 요거는 이제 국가 권력이 이제 호족대 토지를 대토지 소유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줬다. 타협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노조는 매매와 세습이 이제 불가능하고 하고 사망하거나 70세 이르면 이제 국가에 반납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은 그런데 이게 노전이 상정화되면서 숙정화되면서 이게 상료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전이나 명칭이 없어지게 돼. 이 상전도 이제 영업전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 밖에 정남에게는 상전 20문을 주어서 뽕나무를 이제 심도록 했고 이는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상전이라고 하죠. 상전. 상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 사물 싣는 마저는 그 뭐냐면 신무와 부인이 있는 경우에 오물 더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각 호에는 원택지. 이 원택지는 당나라에도 있고 북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택지는 제가 딱 보니까 집안에 그 텃밭 같은 것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세 명마다 1모, 그 다음에 노지는 5명마다 1모씩 지급했고, 그다음 관리의 관품의 고야에 따라서 각기 일정의 공전도 지급했다. 그래서 공전이라는 것은 이제 간인 영업전, 당나라 때 그걸인데 아마 이제 그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땅들을 공전을 그냥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전은 세습 매매가 불가능하고 간직을 떠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세습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원칙상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국가의 제도에 보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 안에는 뭐가 항상 있죠? 예의가 있죠. 예의가. 아, 아이고 이게 뭐야? 자, 원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가 항상 원칙이 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칙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 정근대 시대 때 룰이에요. 일종의 원칙이 있지만 항상 예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가 항상 원칙이 된다. 이거 서양 사회도 통하고 중국 사회도 통하고 한국 사회도 통하는 데 많더라고요. 예, 이거는 설명하면서 이제 좀 계속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런 이제 룰이 있다는 거 있고, 자, 이와 같이 군전제는 토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전농민들에게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여 이를 기반해서 조세를 징수하면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적이죠. 이 부분이, 예, 여기까지가 목적. 그러나, 부터 한계가 있죠. 자, 노동에 따라 토지를 지급됐기 때문에 노비와 농우가 소유한 호족에게 더 많은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모습을 지고 있고, 이는 균전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 거지만, 호적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의의가 있죠. 그 밑에. 균전제의 실시로 국가는 토지와 인민의 지배를 확립하게 되었고 농민의 생활은 안정됐으며 개간된 토지도 매년 증가하여 하북 지방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균전제는 선비족의 유목공제에서 중국의 농경사의 경제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던 역사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나올 정도면 의의는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그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삼회일체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균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삼장제를 실시했고 삼장제를 이제 하고 나서 여기다 균전제 이제 폭을 파악한다 군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고 세금을 걷었죠. 네, 조용조. 약간 이제 뭐냐면, 세역제라고 하는, 물론 완벽하게 수당시대 때 어떤 조용조 개념은 아니지만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요 삼장제가 예전에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사지선단도 지문에 한 번 나왔고, 사지선단 지문에 독립된 문제로서 한번 삼장제 나왔고, 세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사지선다한 문제에 그 보면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 있어. 오답으로. 그래서 요 세육제도 나올 수 있어요. 세육제.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읽었던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읽었는데 한번 정리하는 김에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리 삼아 읽어볼게요. 삼장제 내용은 오가구를 일리로 하여 인장,
한 명을 두고 오딘을 1, 2도 하여 2장 한 명을 세우고 오딘을 1당으로 하여 당장 한 명을 설치했는데 인장, 2장, 당장은 각각 인 2당을 관할했다. 자, 이들의 지책은 포구의 노락을 이제 조사하고 군전령에 따라서 조세와 요역을 징발해 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장제가 확립된 후에 정부는 새로운 세역제, 이게 조용조의 기원인 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세역제를 할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군전 농민 가운데 부부는 매년 속 2석, 101필, 마산지에선 포 1필을 납부했고 전남에게는 국가의 요용노동의 보교가 더 규정했다. 그래서 삼장제는 황촌에 대한 군주권의 지배를 강하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삼장제의 이제 목적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종조독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요걸 타파하기 위해서 삼장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요거 이제 전 시간에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군사제도의 특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실 필요 있죠. 병호제, 부국, 이렇게 있는데, 병호제는 조조 때 실시했죠. 이 병호제. 그래서 원래부터 이 병호제가 천민화된 건 아니고, 이 병호제가 이제 세습화되면서, 유진남북조 되면서 천민화되죠. 이 병호제가. 예. 그리고 이제 따로 부국이라는 그 계층이 있어요. 부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비 군단이라고 좀 보긴 해요. 부국은 그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예속민 집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천민인데, 얘네들은 특화돼 있죠. 뭘로? 군대. 그래서 보통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사병 집단?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 위진남북조 때 사용했죠. 물론, 당나라 때 부국은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이때는 이제 밑에 예속민 집단을 의미하지만, 그냥, 여기는 이제 군사적 집단의 성격이 좀 강해요. 예.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도 부국이 있지만, 우리나라 부국은 그냥, 뭐냐면 식량 역청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각 시기마다 좀 부국의 의미가 다르긴 해요. 일본도 부국 집단이 있어요. 일본도. 예, 자, 하여튼, 이 병호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후한만의 삼국시대 대단이 일어나자 지방의 호족은 자위수단의 인민을 모집하여 장원의 사병을 충당했다. 특히 위나라 조조는 호족 지배 인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어렵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제 배경이죠. 병호제 왜 시신인가? 얘네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유민을 모으거나 양민을 동원해서 병호를 조직해서 한 것이 그 조조의 병호제다. 자, 병사는 병호제에 대해서 설명이 그 밑에 있죠. 병사는 가족과 함께 병호에 편입시켜 세습 신분화되었다. 그 결과 전환 때 병민 일치제가 붕괴되고 특히 남자인 병호의 신분이 크게 떨어져 양의 병호는 거의 노예제 신분에 가깝다. 그러니까 노예제 신분에 가깝다는 건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좀 사회적 천대받는 그런 계층이에요. 부국민, 우리 식으로 따면 부국민 신분에 이제 가까운 거죠. 자, 그다음 남존 상비군 외에도 병호 외에 상비군엔 병호 위에 중앙과 지방의 교관이나 장군이 모집한 모병도 있었고 이들 모병은 병호보다 훨씬 많았다. 자, 모병은 처음에 강병이었으나 한계까지 악화했다가 그들을 모집한 고관이나 장군들의 어떤 사병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교관이나 장군에 예속된 예민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부국이라고 이제 칭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북쪽 지역, 만리장성 북쪽 지역에 유연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군진을 설치했죠. 그래서 여기는 군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군사 통치 지역인데 군진은 선비족과 선비족 위에 북방 민족을 배치해서 군대의 근간을 삼아서 적지 공난과 정복자 확보의 중임을 맡겼다. 그래서 북위에는 수도 평성에 강대한 중앙군을 설치하고 선비족을 군병으로 충원했고 북위는 군진군과 중앙군의 군사적 분간을 이루고 선비족의 3년 성년 남자는 모두 군인으로 충원됐기 때문에 북위의 군사력은 인원과 질적으로 막강했다. 선비족 자체가 뭐예요? 유목민족들이냐 말을 잘 타들려. 그러다 보니까 또 선비족 성인 남자들이 모두 군인. 그러면 뭐 이런 사람 누가 있냐? 이거는 이제 달리 해석하는 게 좀 약간 행간을 읽어야겠죠. 성남 남자는 모두 군인이 충분했지만 이들이 뭐 상시적으로 하는 상비군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상비군은 별도 있고 대부분은 예비군이죠. 예. 그래서 전쟁 갈 때 동원되는 부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허원제 남양천도 이후에 선비족의 중앙군은 그대로 수도 낙양으로 이동하여
중앙군이 되었고 특히 북위가 하복 지방을 통일하면서 군진이 주로 개편되고 이에 군진군은 주군으로 이제 개편됐으며 이들은 진호 또는 병호하여 영구의 병역에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중앙군과 군진의 병호는 북위 쪽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지만 남조와 마찬가지로 선비족 상하의 하나 정책이 진행되었다 점차 천민화되고 이러한 경우는 주군의 병호에 있어서 비슷했다. 자, 이와 같이 병호의 천민화는 남북주의 공통된 경향이었고 이에 대한 반발력, 북주의 병호의 반란, 앞에서 말한 육진의 반란이 나왔죠. 육진의 반란. 네. 그래서 이 군진군이 주군으로 이제 개편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름만 바뀐 뿐이지 실제로 진의 모습이 있죠. 군진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육진의 반란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522년에 이대로 군진의 대반란은 병호의 천민하에 반발해서 일어난 군부의 폭동이었으며 홍원지의 하나 정책에 대한 선비족의 군부 불만이 폭발된 거다. 그래서 이 육진의 반란이 왜 일어났냐? 쓰라고 하면 두 가지 쓸 수 있죠. 하나가 병호의 천민에 반발해서 군부의 폭동, 사회적 대우를 이제 못 받으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홍은이 하나 정책에서 이런 소외된 선비적 군부의 불만이 폭발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북위가 동서로 분열된 후 동해의 지배자가 된 고아는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 고아는 이제 여기가 연결돼 동의, 북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선비족 부족을 규합하고 북위에 반항한 군진 병로의 유민을 자신의 친구 재편성하면서 다시 북위의 중앙 근위병도 친위군을 개편하는 등 병사의 사회적 신분을 향상시켰다. 특히 주군에도 병호 위에 새로운 토착을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해의 우문태는 자, 서해의 우문태는 이제 여기는 북주와 또 연결되죠. 우문태 자신의 군진 출신의 북방 민족이긴 해도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 제가 얘기했는데 서희 같은 경우에는 우문태가 그 다른 사람들은 육진 중에 무천진이라고 하는 그 진이 있죠. 이 무천진에서 이제 뒤에 갈룡 집단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북방 민족이긴 해도 선비족만으로 시야에 강력한 중앙을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선비족을 군부로 중심을 주지 않았다. 자,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동의와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은 그 한인들도 끌어들였어. 그 부병으로 징병한 거야. 그래서 한족하고 선비족 간의 어떤 이런 이제 그 융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급 아래 모든 사람이 한족이든 선비족이든 다른 이민족이 다 평등한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이게 부병체제죠. 그리고 이 부병체제는 앞에서 얘기한 군전제와 또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는 수당시대 때 부병제를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서희의 이제 군사력 강화에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특히 북주가 북제를 통합하고 나서 수나라가 남주의 진을 통일한 군사력을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죠. 2년 전인가요? 예. 그 나왔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군사 제도상에 주목되는 사실은 이 시대가 병난이 심하고 사회가 혼란했으므로 군인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어 했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병호가 천민화되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남조의 귀족사회 발전과 북조, 특히 북위 하나 정책이 병호의 사회적 신분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왜 병호가 천민화됐는가를 남북조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이 천민화의 배경, 요 관련된 내용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병호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의 이제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남북조 시대 문화 부분은 그 시험 문제 그렇게 지금까지 뭐 나온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대충 훑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네, 77번이에요. 자,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특성인데,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삼국의 분립과 서진의 짧은 통일, 그리고 오후의 남침과 남북주의 분열 등 그 이전에 이제 한대나 이후의 수당시대 시대적 성격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상이 자연히 문화면에 영향을 끼쳐 이 시대의 문화 성격을 결정지게 되었다. 특히 이때 지배계층이 귀족이고 그들의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 귀족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자, 몬골 귀족은 자신들의 가문을 자랑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유교 외에도 불교, 도교를 비롯해서 경사, 문화 이런 걸 다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높은 고위직 올라갔다 해도 실제 업무를 보진 않았죠. 이때 한문색들이 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대. 그래서 자신의 위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교양 있고 잘 배웠다. 그래야지 사회적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학문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막 그랬나 봐요. 예. 자, 남북조 시대 귀족들은 한대에 비해 배워야 할 학문의 폭이 훨씬 높고 다양하다는 사실은 이 안지추가 이제 편찬한 안시 가온에 잘 나타났다. 즉, 유학 위에 그가 그녀를 긋한 산술, 의술, 역술, 군술, 비파, 운동건개까지 다양한 학문을 자제들이 습득하도 가온을 강조했고요. 특히 아동의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왕이 직접 천자문 제작을 명했다. 천자문은 여러분들 이제 아동이 글을 먼저 떼기 전에, 그러니까 떼려고 이제 딱 들어간 초입에 배우는 글자가 이제 뭐냐, 천자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자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자문은 수당시대 때 거쳐서 근세까지 아동의 그런 천자학습의 교과서로 널리 이용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계속 처음에 이제 글자를 배울 때 이용했던 교과서가 천자문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문화는 이와 같이 귀족의 교환과 취미, 문화 전반의 교환과 취미가 문화 전반에 확산되면서 귀족 문화를 형성하게 된 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당나라 문화하고 또 연결되죠. 당나라 문화 중에 이제 특징이 귀족적하고 국제적이죠. 그중에 귀족적 성격이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쭉 연결되기 됐다. 당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같은 귀족 문화라도 남북조의 문화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있다. 남조에는 발달된 기존 문화는 한인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인이죠. 한족을 중심으로 한그 강남 지방의 풍토에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화려한 특색이 있고 북방 지역의 이제 북쪽 문화는 하볼 지방 이민족의 수소 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 위에 서역의 이색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문화 내용이 참신하고 소박한 면이 있다. 소박하다는 거는 좋게만 소박한 거고 실제 형편이 없다는 말을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신라 문화가 소박하다 하면 좀 그냥 뒤떨어졌다. 그걸 이제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용을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박하다라는 거는 그냥 뒤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남북조 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서방 문화 유입인데 한대에 성숙된 중국의 고유 문화가 더욱 다양성을 띠게 됐다. 서방 문화 유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서방 문화는 비단길을 통해서 뭐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대 유학이 퇴색되고 서양 문화의 전파로 이국적인 요소가 문화 전파에 넘치게 됐는데 특히 이 서방 문화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불교죠. 예.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불교한 사상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야. 예. 그래서 불교를 비롯해 서방의 종교, 예술, 사상, 과학 등이 전래되었고 중국의 문화도 또한 서방을 전파되면서 문화의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져 문화 내용이 닫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나 통일의 이상을 잃고 불안한 시대에 계속되면서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주의 유행되면서 호적사회 발전에 따라 그 유교의 강조된 충성과 호도라고 하는 유교주의가 퇴색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생의 근본을 사색하게 되면서 자기 노장 사상이 발달되고 불교가 번창되면서 개성의 자각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 시대 문화 성격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 왕조에 충성하는 그런 유교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제 보신, 그 다음에 그 보가, 개인의 어떤 그 보신과 가문의 어떤 보가만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기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인 불교가 그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학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뒤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불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장 사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격의 불교가 있었어요. 격의 불교. 이게 동진 시기까지 쭉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위진 남북주시에 넘어가면서 서역 승려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오고 고마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해서 불교를 가지고 오면서 인도의 오리지널 이제 불교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간이 개성을 자극하는 시대는 정통이 무너진 전환기에 일어나기 쉽다. 한데 획일적인 정치 도덕에 속박에 해방되어 사상과 학문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민족 문화를 접하여 자신이 알게 된 것은 모두 중국인의 자아 발견에 촉진했다.
자, 이들 개성의 발견은 자연히 인간 중심의 어떤 예술을 발달시키고 육조 예술 문화의 또 하나의 특색을 부각시켜놨다. 이렇게 있고요. 자, 사상계의 이제 새로운 바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것은 노장 사상하고 불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제 격의불교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파악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불교 사상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뭐 불교나 그 도교나 노장 사상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 사상의 특징들만 파악을 하고 그 사상들이 어떤 그 시대에 역할을 했는가,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한대 육아 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을 지배했는데 한제의 붕괴도 사상적 육아 사상이 태조할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후한일에 호적이라는 새로운 지배세력이 추천 후 사회 질서가 재편성되는 시대 상황에서 유교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왜냐하면 유교는 격변하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인간 고뇌를 유해준 생사의 초월적인 세계나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죠. 유교는 현세 중심이야.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는 이제 뭐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기간 동안, 혼란 기간 동안 자기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뭐냐면, 이 자리를 이제 뭐냐면,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하게 되죠. 자, 그래서 현실세의 인간 윤리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따라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난세에서 지식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사후의 문제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식인은 인간 문제, 특히 생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해소해 준 것이 노장사상과 불교다. 엄밀히 말하면 이 노장사상을 더 발전시킨 도교죠. 예. 노장사상에는 뭐 내세관 이런 건 없어요. 예. 도교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하여튼 도교와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사상계의 변화에 주목된 것은 위의 정시 시대다. 이 정시 시대는 아마 이제 위나라의 연호, 아니 정시 때 이제 얘기 같은데, 자 하한과 왕피는 이 시대 사상을 조직한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한은 노장으로 노노를 이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노장 사상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교 교리나 그다음 불교 교리를 노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경향이 있었어요. 예. 불교를 노장으로 이해하면 이제 이게 격의불교가 되는 거죠. 격의불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불교, 유교, 뭐 노장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되는 한국적으로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인증문 얘기했죠? 예. 자, 이렇게 했고, 자, 하하는 이제 노장으로 논어를 해석하고, 왕필도 노장을 이용해서 주역을 해석했으며, 두 사람 모두 노자의 주석을 붙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학자일 수도 뭐냐면, 노장 사상이 상당히 박학다식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고 주석도 갖다 붙일 거냐요. 자,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객들이 이제 활발한 담론을 형성해서 이를 정시에 의미한다. 그래서 정시시대 때 노장사상과 유교가 곁되는 그런 형상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끔씩 어렵게 문제 낼 때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자, 위진 시대 때 초기에는 개인주의와 노장적 운동주의가 발달했다. 그러나 점차 귀족 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전제군주나 관료의 지배 간섭을 배격하는 고답적 세계관이 종종되면서 은둔주의보다는 장자의 우정부주의 사상이 발달했다. 그래서 그다음 첨단 사상 유행과 중립치연. 자, 중립치연은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립치연 7명 있는데 에울품이 없어요. 예, 완적이나 뭐 이런 사람이 중립치연인데, 자,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립치연은 유교의 애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노장 사상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위해 이런 사상적 발전시켰다. 그리고 완적은 대인 선세정에서 예법을 존중한 유생을 옷 속의 이와 같이 미워했고 모친의 죽음을 맞이하여 태연히 술을 취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다. 이는 유교의 예교주의 송두리째 부정하는 위진시대 때 선비족의 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장례식 때는 그 술을 안 마시는 게 이게 예의였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모친의 죽음을 맞이하여 타연이 술에 취하는 행동을 했다. 상주가 지금도 제가 술 한 잔씩 하던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나 봐. 자, 특히 후한 말에 난세에서는 고독한 인간 존재 자아인식을 출발점하여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적 존재인 신선을 동경했고 그 결과 일체 유교적인 도덕 가치를 부정하는 신비적 자연세계를 추구하게 이뤘다. 자, 그 이제 서진의 왕강 시대에서는 완적의 추정제도, 완석과 왕진, 사권 등이 나타나 의복과 두건을 벗고 자유방임을 추구하면서 예의범죄를 극도로 배격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노장의 논리는 첨단 사상과 더불어 사상적 깊이를 더하여 각상이 이더 큰 발전을 이뤘고 이룩했으며 동진시대 때 첨담에는 불교 사상이 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첨담원 안에는 유교도 있고 노장 사상도 있고 불교도 있다인데 유교는 배제니까 유교는 빼고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이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장과 불교. 네. 자, 그러나 첨단의 주체는 노장 사상이었지만 나중에 남북조 시대가 가면서 점점 불교가 발전해서 첨단이 이제 점점 불교 사상 쪽으로 그 방향을 옮겼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남북조시대 불교가 이제 발전한 원인. 네, 여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마다스 관련된 내용들, 있고, 격의불교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구마다스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전환만에서 이제 후한 초에 서역에서 전래된 불교는 한대 유학에 눌려 길을 펴지 못했다. 자, 불교가 중국 지식인들 관심을 끌고 사상적 연구되기 시작한 불교 전파 이후에 400년이 지난 4세기 초 오후의 남친과 동진시대에 들어왔었다. 자, 먼저 이제 불교 발전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자, 후한일의 불안한 난세에 처하여 인간은 죽은 후 내세를 생각하게 됐고 이를 불교의 윤회상 3세 사상.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생, 뭐 현생, 그 내세, 뭐 이렇게 내생 이렇게 막 이렇게 3세 사상 돈다고 하잖아요. 윤회가 네, 풀어줬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못한 한인들 오후의 남친과 그다음 56개 분립, 그다음 북위 정권의 출현은 유교주의에 기반한 중화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왜냐면 56국이나 북위 정권들은 물론 유교를 겉으로 채용하긴 했어요. 근데 유교를 가지고 황제권을 강화시킨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유교 자체가 일종의 중화주의가 내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가지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어렵죠. 이민족 군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뭔가 필요했죠. 이걸 이제 불교가 대신했죠. 물론 도고의 갈등 과정에서 불교가 탄압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산무일종의 범람 중에 북주의 이제 태무제, 그다음에 어, 그 북위의 태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북주의 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불교가 유교에 모자라는 점을 보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 하여튼 세계관이 이제 공백을 메꿔주면서 중국의 사고를 이제 유교적 현실에서 불교 내세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불교 사상 가운데 특히 중국의 신성한 감동을 준 거는 중국 사상에 원래 없었던 윤회 상상이나 응보라는 것은 이제 업을 잘 쌓아야 되잖아. 어. 그래서 예전에 전생에 업을 쌓다 보면 여기 이제 이 업에 따라서 지금 현세에 이제 뭐냐면 그 지위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전생에 막 나갔어. 그러면 내가 노비가 되는 거고 전세가 업을 잘 쌓아서 뭐냐면 하면 그 지금 현세에 고관 귀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인과응보 사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신선했죠. 예. 자, 이걸 봤다고 이제 극락과 지옥 개념이고, 자, 이디야 현실 생활 절망감에 해방되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일에 열심히 이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어, 그 고관 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잘하면 이제 저기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고난과 선악의 행동은 전생과 내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삼보 아까 이제 윤회 사상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조 지식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자, 지금 이제 쭉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왜 남북조 시대 불교가 발전됐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있고 세 번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불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불교의 주술적 기능과 호국불교 성격이죠. 그게 호국불교 성격은 북조가 좀 강해요. 그 국가의 보호를 받아 대사철과 이제 불상의 조용을
이룩하며 불교 발전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죠.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우리가 삼국시대잖아요. 이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호국불교적이나 주술적 성격이 되게 강하고 특히 그 신라의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에서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주술적 기능은 국가의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잠엄하게 꾸미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적인 어떤 규모로 주술을 행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불교가 민중에 침투하기 위해서 민간 신화가 결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국가적 규모로 주술불교가 이용된 예는 그 당시 556국의 북방 국가에서 물론 동진, 남주에서 그 흔히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예언, 전쟁과 질병, 농사의 풍운에 이르기까지 불교 주술이 널리 이용했다. 그 유명한 승려 불도증이 그 대표적인 거야. 마지막으로 왜 불교가 확산됐나? 이걸 보는데 자, 국가의 지배자가 통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교의 주술적 기능을 이용할 때 필연적으로 대사찰, 대석분을 조용하고 왜냐하면 화려하게 보여야지 자신의 권위를 이제 올려줄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뭐 국가 왕의 어떤 왕이 위대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이념적으로 얘기해봤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간념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화려하게 만들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상이나 사찰도 이제 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궁궐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야지 왕이 상당히 위대한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야. 눈으로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시대 때 독재자들은 이렇게 화려한 이제 뭐냐 토목 사업, 건축 같은 걸 이제 지금 북한도 막 김일성, 김정은의 이제 충성을 강요하고 하면 사람들 안 믿으니까 어 김정의 위대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막 화려한 걸 많죠. 그 뭐냐 건축물도 막 높은 그 건축물 올려놓고 평양에 여명거리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건 다 이제 예전에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실속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신의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데를 쓸 것을 다른 데를 써야 될 것을 이제 뭐냐 필요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념을 통치 지배를 강화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 자, 하여튼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배자나 권력자의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남북주 시대 불교가 호국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중국을 정부 특히 선비족은 외대종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 갖고 있고 유교 대신에 불교를 가지고 호국 불교를 발전시킨 것도 발전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불교를 가지고 왕직불, 왕이 꼭 부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통치했다. 물론 예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북위 시대 때 태무제 때나 북주의 무제 시대 불교 탄압을 받았잖아요. 도교의 어떤 압력 때문에. 근데 그건 예고 항상 그 기본적 흐름은 이 선비족들은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이제 불교 단계 보겠습니다. 자, 보통 불교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후한 시대 때에서 동진 시대까지 를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남북조 시대 때 들어가면 이제 구마우스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으로 이제 많은데 승려들이 나와서 인도의 경전, 상스크리트 경전 있죠. 범어 경전을 가져서 불교를 정통을 이해하는 단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나오죠. 수당 시대 때 불교야. 수당 때 시대 때 불교는 이제 인도의 불교를 중국의 문화와 융합을 시켜서 이제 중국화된 불교죠. 그래서 이 중국화된 불교의 대표적인 게 선종이라든지 정토종이라든지 이런 종교잖아요. 천태종이나 물론 기원은 이제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중국화된 불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할 때는 이 중국에서 중국화된 불교가 이제 한국을 받아들이고 또 한국을 거쳐서 인도로 이게 일본으로 이게 넘어가죠. 예. 이렇게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이제 그냥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동일시대 때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 이렇게 격의불교였기 때문에. 자, 격의불교라는 건 뭐냐면 격이라는 것은 불교의 뜻을 헤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의 뜻을 통해서 이제 헤아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불교의 뜻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도교를 통해서 불교의 뜻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격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된 불교 경전을 범어를 그 노장사상이 이해하는 거죠. 예컨대 그 불교의 공을 노자의 무로 이제 이해한다든지 열반을 무의로 이해한다든지 보유사를 도로 그다음 진연을 본무로 이렇게 하는데 뭐 공이 어쩌고 무가 어쩌고 열반이 어쩌고 무의가 어떻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없죠.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여기서 알고는 그냥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했다. 왜? 불교를 처음에 왔을 때 그 개념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노장 사상, 뭐 5개념이지만 이런 개념을 통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발전 초기의 동진시대, 이건 후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한이나 동진시대는 불교 사상을 이야기해서 반야경에 나온 공의 개념을 노자상이 무로 해석하는 격의불교가 유행했다. 자, 왕피는 공자, 석가모니 다 같이 노장적인 어떤 무 내지 도의 체득자로 동일하게 규정했고, 그 당시에는 노자를 가지고 뭐 공자, 석가모니 이렇게 논의했던 게 어떤 사상적인 한강이었나 봐요. 자, 이제 노장을 사상을 주축으로 해서 석가모니, 주공, 공자 같은 범주에 놓고 성인을 해석했다. 예, 그러니까 노장 사상을 주축해서 석가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냐면 이게 이제 주공이나 공자, 노자 사상과 노장 사상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인의 어떤 중국 사상가로 인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불교의 난해한 사상을 중국의 유가, 도가 사상을 접목시켜 유불들 삼교일치론을 가지고 이해하게 됐다. 자, 이러한 노장 사상가의 역할은 불교의 수용과 초기 발전에 이제 큰 공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노장 사상에 의해서 불교 해석으로는 불교의 참뜻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겠죠. 이게 잘못된 이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제 불교 경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궁금할 수밖에, 원래 그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불교는 어떤 건가?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동진시기 때 점점 불경을 구하기 위한 이제 그 구법 승려들이 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앞에 격의불교 설명이 후한 말기 때 등장하거든요. 근데 후한 때 관련된 할 때는 이 격의불교 노장 사상이 아니라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불교를 이용했다.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제대로 돼 있어. 노장 사상 가지고 불교를 이용했다고. 요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요 동양사 개론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말을 계속 또 다른 책에서 또 하고 한 말을 또 다른 책에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쓴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 한 사람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그 밑에는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짜집기 해가지고 한 게 상당히 성격이 딱 보면 보여요. 짜집기 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그 요약하는 사람 따라서 다르고 또 얘네는 A라고 했다가 저 단순히 B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동계가 의외로 이게 보면 그 오기가 되게 많아. 잘 읽어봐야 돼. 예. 그래서 같은 책에 또 어떤 책을 제대로 썼는데 어떤 책을 다르게 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돼 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참뜻을 이해하는 시도는 이제 최초의 인물은 삼국시대 위말의 주사형이다. 그러니까 선고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동진이나 뭐 삼국이나 다 이제 격의불교인데 그 격의불교 흐름 안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여기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조금씩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주사형이나 법헌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나중에 유진남북조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더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중국에 소개된 번역 별교 불경으로는 불교의 본뜻을 이해했음을 깨닫고 직접 서열계 우정국에 들어가 불교 연구를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진리를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래서 이런 선구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복 계공의 위치를 설명한 반야 경전에는 주사양 및 그의 제자 노력에 의한 것이다. 제복 계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공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공하다는 뜻 같은데 이게 반야경에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여하튼 넘어가요. 한편 동진의 법헌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법헌이 이제 그 쓴 책이 불국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개정 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이 사람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예문에. 네. 자, 하여튼 동진의 법헌도 불교를 구하기 위해서 천축국은 어디겠어요? 인도죠, 인도. 네. 그래서 천축국 이렇게 있고
자, 들어가고 다시 이제 인도 유역한 후 그 바닷길을 통해 요 바닷길 맞아. 바닷길로 간 거 이제 기억난다. 공군역 기축문인가? 이때 나왔나? 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바닷길로 중국에 들어와서 그냥 유명한 불국기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불교가 이와 같이 초기 단계에 거쳐서 제2단계. 자, 여기 초기 단계는 격이불교죠. 격이불교. 격의불교는 후한에서 동기 시기 때 물론 이제 그 격의불교 안에서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인도 불교를 찾고자 오리지널 인도 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주사행이나 법펑 같은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예의적인 거 요 있고 2단계는 이제 뭐냐? 요 단계는 이제 인도 정통 인도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단계는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56국도 일부 포함돼요. 예. 56국 남북조 시대고 시기적으로 56국도 일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요 단계에서 구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마스.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예.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